디아틀로프 고개 사건은 1959년 2월 2일 소련 우랄산맥 홀라트샤흐산에서 탐사대원 10명 중 9명이 알 수 없는 이유로 변사체로 발견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1959년 1월 28일 남자 8명 여자 2명으로 구성된 총 10명의 탐사대원이 산을 등반하면서 시작되죠. 이들은 모두 우랄 국립공과대학교 소속으로 스키 원정 자격증을 보유한 전문적인 등반가였고 팀장은 이고리 디아틀로프였습니다. 10명의 탐사대원들은 우랄산맥을 거쳐 오토르된 산을 등반하고 2월 12일에 베이스캠프가 위치한 비자이 마을로 복귀할 예정이었습니다. 14일간 300km가량의 거리를 횡단하기로 한 것이죠. 그런데 등반을 시작한 첫날 멤버 중 한 명인 유리 유딘이 갑작스레 열과 두통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300km나 되는 거리를 등반해야 하는 고난이도 등산이었기 때문에 디아틀로프 팀은 컨디션이 떨어지는 팀원을 데리고 갈 수 없었죠. 결국 유리 유딘은 탐사대에서 이탈하여 베이스 캠프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렇게 그를 제외한 9명만이 출발하여 계획대로 등반을 이어가게 되죠. 2월 1일 탐사 시작 5일째가 되는 날 홀라트샤흐산에 엄청난 눈보라가 몰아쳐 기상이 악화되었고 이에 홀로 비자이 마을에 남아있던 유딘은 팀원들이 매우 걱정되었죠. 유딘은 그들이 괜찮은지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곧바로 무전을 날렸습니다. 다행히도 팀장인 이고리 디아틀로프는 곧바로 답신해 왔죠. 그는 현재 우리는 눈보라로 인해 경로를 이탈했지만 홀라트샤흐산 능선에 임시 캠프를 치고 휴식 중이며 무사하다고 답했습니다. 다음 날인 2월 2일 날씨가 풀리지 않아 걱정된 유딘은 또 한 번 탐사대에 무전을 시도합니다. 하지만 탐사대에서 답신이 오지 않았죠. 연락이 완전히 두절된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 비자이 마을로 복귀할 날인 2월 12일이 되었습니다. 유딘은 아침부터 걱정 가득한 얼굴을 하고 그들을 기다렸죠. 하지만 늦은 밤이 되어도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유리 유딘은 정부에 구조를 요청하게 되죠. 우랄 국립공과대학교 탐사대의 실종 소식을 접한 구조대는 2월 20일부터 홀리트샤흐산에서 실종자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동안 단서 하나 발견하지 못했고 이에 사태의 심각성을 느낀 정부가 추가로 인력을 투입하여 수색 작업을 이어나갔죠. 2월 26일 드디어 구조대가 탐사대의 흔적을 발견합니다. 구조대가 가장 먼저 찾아낸 것은 눈에 파묻힌 탐사대의 임시 캠프였는데 텐트의 지지대는 멀쩡했고 내부의 짐도 고스란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텐트를 살펴보니 날카로운 물체에 찢어진 상태였죠. 일반적인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조사한 결과 뜻밖의 사실을 밝혀냅니다. 텐트를 바깥에서 찢은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찢은 흔적이었죠. 또 텐트 밖으로는 다급해 보이는 발자국들이 이리저리 흩어져 있었습니다. 신발이 아닌 맨발 자국이었죠. 그 발자국은 소나무 숲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수색대는 이를 토대로 텐트에서 1.5km 떨어진 숲에서 대원 2명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2명 모두 맨발의 속옷 차림이었고 머리카락 일부가 불에 그을리거나 손과 발, 다리 등에 화상을 입은 상태였죠. 또 그들은 눈을 뜬 채 숨을 거뒀는데 그들의 표정은 매우 공포에 질린 상태였습니다. 동사한 사람은 보통 그런 표정을 짓지 않는데 말이죠. 하지만 시신을 찾는 것이 우선이었던 수색대는 수색에 더욱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숲에서 3명의 시신을 더 발견해내죠. 발견한 3명도 앞선 2명과 같이 속옷만 입고 맨발인 상태였죠. 5명의 시신 모두 온전한 상태이긴 했지만 극도로 공포에 질린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5명의 시신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이 상황을 위해 남은 4명의 시신도 꼭 찾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실종자를 수색하기에는 겨울이었기에 기상 악화와 험준한 지형으로 어려웠고 봄에 다시 수색하기로 합니다. 봄이 되어 수색이 다시 시작되고 한 달 후인 5월 4일 소나무 숲에서 조금 떨어진 인근 계곡에서 나머지 시신 4구를 발견하게 되죠. 시신들은 4m나 되는 눈 아래에 묻혀 있었는데 먼저 발견된 시신 5명의 옷을 겹겹이 입고 있었고 이상할 정도로 4명 모두 외상이 심했습니다. 한 명은 자동차 사고에 맞먹는 물리적인 충격을 받아 두개골이 으스러진 상태로 혀가 잘려져 있었고 또 다른 한 명은 눈 부위에 치명적인 상처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2명은 가슴뼈가 골절되어 있었죠. 거기다 모두 피부가 오렌지색으로 착색되어 있었고 이들 중 2명의 옷에선 방사능 수치가 일정 수준 이상 검출되었습니다. 또 주변 나무들은 불에 타 있었죠. 누가 봐도 이상한 점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옷과 신발도 신지 않은 점, 텐트 내부를 찢은 점, 죽기 직전 공포에 질린 표정 등을 볼 때 그들은 사망 직전에 무엇인가로부터 다급히 도망친 듯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생존자는 아무도 없었고 그날의 일에 대해 아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았죠. 그렇게 러시아 당국은 이 사건을 조난 사고라고 판단하고 이를 종결시켰습니다. 하지만 대중들은 사건에 대한 자세한 조사와 해명을 요구했죠. 탐사대의 단 한 명의 생존자 유리 유딘 역시 절대 일반적인 조난 사고가 아니라고 주장했죠. 이 사건에 대해 많은 가설이 존재하는데, 첫 번째, 곰과 같은 큰 짐승이 텐트를 습격하여 급하게 도망치게 되었고 그로 인해 몇몇 대원들이 골절상을 입은 것이라는 가설이었습니다. 하지만 텐트 주변에서는 어떠한 짐승의 발자국이나 분비물 등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눈사태의 조짐을 느낀 탐사대가 급하게 텐트를 찢고 나와 도망쳤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이 텐트를 설치한 곳은 평탄한 곳이었습니다. 눈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희박했죠. 세 번째, 우랄산맥 인근 마을에는 러시아 군대가 비밀리에 핵실험과 무기 개발을 하고 있다는 괴소문이 돌았는데 이 비밀 기지에서 그들을 실험한 것 아니냐는 가설입니다. 이 가설은 탐사대원의 옷에서 높은 수치의 방사능이 검출된 것을 증거로 내세웠습니다. 또 사건 현장 인근에서 로켓의 잔해로 보이는 부품이 발견되기도 했죠. 그리고 시신이 발견된 곳 인근의 전나무가 불에 타 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가설을 증명할 만한 증거를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네 번째, 원주민인 만시족이 그들을 해쳤다는 것인데요. 혀가 잘려있거나 눈이 없는 모습이 만시족의 어떠한 주술 행위가 아니냐는 것이었죠. 하지만 만시족의 원주민들은 구조대와 함께 적극적으로 수색에 나섰습니다. 만약 그들이 이 사건을 주도했다면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었을까요? 이 외에도 독초에 취해 집단 환각을 보았다는 가설, 초저주파로 인해 무의식적으로 공포심을 자극받아 패닉에 빠졌다는 가설, 대원들 간의 몸싸움으로 텐트가 찢어졌다는 가설 등 수많은 가설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럴듯해 보일 뿐 명확한 증거가 없었죠. 시간이 흐를수록 사건의 정황에 여러가지 의문점이 많아 이런저런 추측이 쏟아지고 정부의 재조사를 촉구하는 등 점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아졌죠. 그래서 2019년 마침내 러시아 당국은 디아틀로프 사건을 재수사하기로 결정합니다. 검사인 안드레이 쿠티아코프를 주축으로 조사가 시작됐죠. 1959년 2월 1일은 매우 악천후였는데 최대 풍속이 시속 105km였고 기온은 영하 30도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눈사태 가설을 먼저 세워보았죠. 그런데 과거의 조사와 다른 새로운 정황이 발견됩니다. 과거 디아틀로프 탐사대의 사진을 바탕으로 현재와 과거의 산 능선 지형을 비교해 맞춰보니 과거 텐트가 설치됐다고 한 장소와 실제 텐트가 설치된 곳은 몇백 미터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과거에 조사했던 수색팀은 잘못된 텐트 위치 때문에 텐트 위쪽의 경사가 15도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그들은 눈사태의 가능성을 제외했죠. 하지만 새로 측정한 장소는 훨씬 가팔랐습니다. 경사가 28도 정도 됐죠. 눈사태로 위험한 지형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산의 경사도인데 평균적으로 경사가 30도는 되어야 눈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30도가 되지 않으니 눈사태가 발생할 조건은 아니었는데 그날은 매우 기상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것으로 눈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졌죠. 또 그들이 텐트를 설치한 곳은 활강풍이 부는 곳이었는데 활강풍의 속도는 태풍과 비슷합니다. 풍속 최대 시속 305km에 달하죠. 이 활강풍이 눈을 낮은 곳으로 밀어내면서 탐사대의 텐트를 덮쳤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즉 그들은 오후 7시쯤 텐트를 쳤고 얼마 지나지 않아 눈보라가 몰아쳤죠. 그리고 새벽의 활강풍으로 인해 생긴 작은 눈사태가 텐트를 덮치게 됩니다. 텐트에서 휴식을 취하던 탐사대는 텐트가 무너질 것을 염려해 급하게 텐트를 찢고 탈출하였죠. 그리고 45m 떨어진 바위산으로 뛰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정석적인 눈사태 대피 방법이었습니다. 그렇게 눈사태가 끝난 후 탐사대는 급하게 나왔기에 텐트에 짐을 챙기러 다시 돌아가려고 했죠. 하지만 아직 눈보라가 몰아치는 날씨인지라 그들은 방향 감각을 상실해 텐트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추위를 버티지 못한 두 명은 텐트 1.5km 거리의 숲에서 속옷만 입은 채로 동사했죠. 그들이 속옷만 입고 있었던 이유는 저체온증 말기에 겪는 이상 탈해 현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상 탈의 현상이란 체온 조절 기능 이상으로 체온이 극심하게 낮아질 경우 몸이 불에 타는 것처럼 뜨거운 느낌이 들게 되어 옷을 벗게 되는 현상입니다. 그들을 뒤로한 채 남아있는 탐사대원들은 살기 위해 죽은 친구들의 옷을 찢어서 몸에 걸쳤죠. 이후 그들은 두 팀으로 나뉘었습니다. 한 팀은 임시 거처를 짓고 나머지 한 팀은 텐트에서 필요한 도구와 식재료를 챙겨오기로 한 것이죠. 하지만 텐트로 향한 팀은 가던 중 모두 동사하게 됩니다. 그렇게 생존자는 4명만 남게 되죠. 최후의 4명은 임시 거처를 위해 이글루를 팠습니다. 체온을 나눌 수 있고 눈보라를 피할 수 있는 안락한 공간을 만들기로 한 것이죠. 살기 위해 열심히 눈을 파내던 그들은 무엇인가 딱딱한 것에 가로막히게 됩니다. 그것을 부수면 안락한 공간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인지 그것을 깨부수게 되죠. 그런데 그들이 파내던 곳은 하필 속이 빈 얼음 동굴이었습니다. 얼음이 깨지니 동굴이 무너지며 추락해 4.5m 깊이의 바닥으로 떨어졌고 주위에 있던 눈들이 순식간에 동굴로 들어오며 4.5m 깊이의 눈에 파묻히게 되었죠. 그래서 그들의 몸에 심한 외상이 존재했고 몸이 파묻힌 채 움직이지 못하고 사망하게 됩니다. 이렇게 안드레이 쿠티아코프는 발표를 마치며 말했습니다. 마침내 디아틀로프 사건의 미스터리가 풀렸다고 말이죠. 하지만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존재합니다. 방사능이 검출된 것, 겁에 질린 표정으로 사망한 것, 피부가 주황색이 된 것 등이죠. 과연 그들은 눈사태 때문에 죽은 것일까요? 아니면 그 외에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것일까요? 미스터리 갤러리였습니다.